여러분, 케인즈 아세요? 네, 케인즈가 어떤 사람이냐? 코로나가 터지거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사람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뭘 하나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 지출을 아주 크게 늘려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죠.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방법을 경제학 이론으로 정립시킨 거의 최초의 사람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이라고도 하죠. 1929년에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터졌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거의 70%나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GDP가 반토막이 나게 되죠. 전체 생산이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이 소리는 뭐 거의 기업 절반 이상이 망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이 뭐 한 해, 두 해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막 5년 이상, 막 10년 가까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각국 정부가 한 일은 뭐냐?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경제가 알아서 흘러가게 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유방임 또는 뭐 보이지 않는 손. 정책 기조가 이랬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경제가 살아나질 않아요. 아, 이거 뭔가 경제 이론이 안 맞는다. 잘못됐다. 이거 새로운 방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이거 다 죽겠다. 이럴 때 케인즈가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투자도 하고 지출도 늘려서 강제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산업도 육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지만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주장을 펼친 거예요. 작은 정부, 자유방임을 주장하던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미국도 1929년에는 자유방임주의였던 이런 후보 대통령 이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등 이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썼더니 조금씩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히 미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전쟁 이후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케인즈의 경제학을 받아들이고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런 케인즈가 지금으로부터 약 93년 전 1930년에 에세이 형식으로 100년 후 미래를 예언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2030년, 머지 않았죠. 약 한 7년 후에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예언 글이 있는데 바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누릴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글입니다. 93년이 지난 지금 어떤 건 틀리기도 했지만 어떤 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떤 건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지만 그 예측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 93년 전에 예언한 그 내용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 4명을 포함한 경제학 석학들의 견해까지 담은 책, 다시 케인스, 다음 세대가 누릴 경제적 가능성, 포레스트 북스 출판사의 책을 근거로 이 흥미진진한 예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케인즈가 미래를 어떻게 내다봤는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1930년에 전 세계는 대공황이 터졌다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막 실업에 허덕이고 빈곤에 허덕이고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디플레이션이 장기간 이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자 사람들은 엄청난 비관론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관론은 두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폭력적인 변화, 전쟁이나 쿠데타 같은 이런 혁명이 없으면 세상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비관론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당시에 그런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러면 영국이나 뭐 미국 등 어떤 국가의 이름이 지금과 달라졌겠죠. 자, 두 번째 부류는 사회생활 균형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경제 개혁도 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하는 이런 보수주의 세력이에요. 1929년 대공황이 터지기 이전에는 자유방임을 강조하는 이런 경제 이념들이 정치의 기본으로 깔려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제 보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끝까지 정부가 어떤 것도 하지 말고 자유방임을 맡겨야지만 바르게 흘러간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비관론은 모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성장통이지 다 늙어가는 경제의 류머티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 경제는 해답을 찾을 것이고 앞으로 경제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케인즈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GDP예요. 케인즈가 예측했던 경제 성장률 최대치를 약 2.1%로 추산을 하는데 월등히 뛰어넘는 경제 성장률이 나왔죠. 케인즈의 나라 영국도 마찬가지로 GDP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케인즈가 93년 전에 몇 퍼센트 경제 성장률이 달성될지 이 수치까지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다수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대공황의 한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게 미래를 예측했다는 사실이죠. 그럼 케인즈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에세이의 내용을 통해서 더 대화를 해보죠. 과거 인류의 역사는 초기 단계부터 서기 1700년까지 약 한 4000년 동안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 중대한 기술의 발전이 없었고 자본의 축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케인즈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19세기 초까지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석탄, 증기, 전기, 석유, 강철, 화학, 자동차, 대량 생산부터 뉴턴이라든가 다윈, 아인슈타인 등등 이런 수천 가지 혁신적인 물품과 위인들이 나타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된다. 그 결과 인구는 엄청나게 불어났고 주택도 늘어났고 기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유럽과 미국의 평균 생활 수준은 4배 정도가 향상됐고요. 자본은 100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조사 자료를 통해 말합니다. 세계의 자본 설비는 20년마다 50%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100년 후면 약 7.5배가량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변화는 광업이라든가 농업, 제조업 등 모든 산업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케인즈는 100년 후에 이런 선진국들의 생활 수준은 오늘날보다 최소 4배에서 8배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실업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기계화라든가 자동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어지죠. 자, 과연 이렇게 남아도는 인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 이걸 찾는 속도보다 오히려 기계화랑 자동화가 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 기술적 실업이라 그래요. 이 용어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죠. 1811년에도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국에서 섬유 기계가 공장에 대거 도입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1816년까지 지역적 거점으로 폭동을 일으키면서 섬유 기계를 때려 부수는 그런 폭동을 저질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차, 택시 등 그리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생계가 위협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파업을 한다던가 데모를 하거나 정치권의 로비 등을 통해서 법적으로 신기술이 발전되는 것, 도입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기술적 실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케인즈는 이런 상황은 조정 실패,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런 조정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국면일 뿐 결국 인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자본의 축적도 큰 역할을 했다 말하죠. 16세기부터 시작된 유럽의 식민 지배 및 이런 해상 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은 상당한 자본을 축적했고 장기간에 이어진 투자 등 이런 복리 효과가 그 성장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에세이에서 케인즈는 과연 2030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냐? 케인즈가 본 인간의 욕구는 2가지 종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던지 상관없이 느끼는 나의 절대적인 욕구죠. 의식주 관련된 욕구가 이런 것들이겠죠. 두 번째는 첫 번째 욕구가 모두 충족됐을 때 생기는 타인보다 좀 더 우월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이 욕구는 사실상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충족될 수 없는 욕구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욕구인 절대적 욕구는 다르죠. 의식주가 해결되고 웬만한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신의 에너지를 비경제적인 목적으로 쏟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인류는 생존을 위한 문제, 즉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투쟁을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왔고 그 DNA가 몸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과 본능을 몇십 년 안에 버리고 재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라고 말해요. 일종의 신경쇠약이라는 것도 걸릴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1930년대 부유층의 여성들이 신경쇠약을 겪고 있었대요. 경제적 필요성이라는 걸 잃게 된 거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요리, 청소, 수선 등의 일에 재미를 느낄 수 없고 그것보다 더 즐거운 일도 찾지 못하는 거죠. 결국 케인즈는 2030년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난 이 자유를, 즉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이런 사회에서 자유를 내가 어떻게 누리고 여가를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더 현명하고 알차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만 일해도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틀렸죠. 또한 부의 축적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아니죠.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히려 2030년에는 매 시간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더 고결하고 값지게 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을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케인즈의 100년 후를 예측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분이 뭐 맞았나 틀렸냐 이런 비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첨언한 나의 생각 또는 그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 4명을 포함한 18명의 경제학, 석학의 의견이 나오는데 너무나 대단한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리처드 프리먼 교수의 우리는 왜 케인스가 예견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롭죠. 리처드 프리먼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 의장이고요. 그리고 같은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노동 및 정의경제센터 공동 책임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스미스, 테일러의 유래처럼 이 프리먼이라는 성씨는 우리말로 하면 뭐죠? 자유인이란 뜻이죠. 영화 장고를 여러분 보셨으면 노예에서 장고가 해방된 후에 마땅한 성이 없어서 장고 프리맨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건 고유 명사가 됐죠. 그래서 슈반슈타이거는 돼지를 교무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페라리는 대장장이라는 뜻이고, 고르바초프는 곱사등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에는 2명의 배우가 있죠. 모건 프리맨과 모건 낫 프리맨, 두 분이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어쨌든 리처드 프리맨 교수는 케인즈가 예측한 대로 케인즈의 손자, 손녀 세대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건 정확히 예측을 한 건 맞지만 노동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은 틀렸는데, 대체 왜? 지금 기계화가 진행되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이 줄어들기는커녕 맨날 놀러 다니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는가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드는데요. 첫 번째로 1970년부터 2005년까지를 조사했더니 성인 1인당 근무 시간은 10%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노동시간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아주 크게 증가를 했어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가사 외에 직접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인원이 주로 남성이었죠. 남자 혼자만 돈을 벌면 되는데 이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사노동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과거보다 노동시간이 훨씬 더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리처드 프리먼 교수가 첫 번째로 생각한 원인은 소득의 불평등입니다. 미국은 프랑스나 독일보다 1인당 GDP가 30-40% 더 높다고 하죠.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프랑스나 독일 사람보다 일하는 시간이 한 30-40% 더 적겠네.
충분히 더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정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은 프랑스나 독일 노동자보다 30%더 오래 일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보다 40%가량 더 오래 일을 한다고 해요. 휴가 측면에서도 유럽은 연간 4, 5주의 휴가를 전부 다 쓰는데 미국은 2주의 휴가를 다 쓰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더 오래 일하겠죠. 자,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바로 불평등이 첫 번째 원인인데 과거 역사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 유한계급이라고 했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게 물려줬죠. 또 세습화된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유한계급이라는 뜻 자체가 노는 사람,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소득 효과라는 것과 대체 효과라는 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제 용어인데 뭐 요건 둘째 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여성들이 시간당 임금이 적었는데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자들이 많이 버니까 남자들이 그만큼 좀 집에서 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남자도 일을 쉬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불평등의 심화도 이런 노동시간 연장에 크게 한 몫을 합니다. 불평등이 커지면 사람들은 더 성공한 사람과 덜 성공한 사람 서로 비교가 돼요.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하고 유한계급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동시간을 불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이 훨씬 더 많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어쩌면 포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노동시간이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이 노동시간을 차이나게 만드는 원리는 만약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전문직들의 월급이 일반 직장인 월급과 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불평등이 생기고 불평등은 또 각자의 욕망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과가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서 승진시키는 토너먼트 방식, 그리고 잘하는 사람에게 더 포상을 주는 인센티브 방식, 이게 굉장히 만연했는데 당연히 노동시간을 상승시키는 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인터넷의 발달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요인입니다. 자, 우리가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야근하는 직장 상사한테 카톡이 와요. 중요한 서류 내용이 있는데 네가 받았던 이메일 중에서 요거만 좀 확인을 해줘. 요거만 하고 쉬어 그러는데 그게 막 한두 시간 걸려요. 실제 2004년 기준으로 미국 근로자 만 20만 명이 평균 6.8시간의 무급 노동을 했다고 보고가 됩니다. 이거 말고도 노동의 세계화 또한 일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인터넷의 발달과 업무 처리의 편의성이 굉장히 커졌죠. 서로 뭐 메신저로 주고받아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지점망이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인력 대비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저임금 노동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의 절반의 급여만 지불하면 얘네들은 며칠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지원자가 널려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6년에 독일 금속노조는 폭스바겐과 주 29시간에서 노동시간을 33에서 34시간으로 연장하는 합의를 했어요. 물론 급여는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냐? 독일이 제조시설을 저임금 국가로 옮겨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독일의 제조시설을 짓는 대신에 노동시간을 늘리겠다 합의를 한 거였어요. 리처드 프리드먼 교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로 1930년의 예측과 달리 현재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다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케인즈가 바란 것처럼 무의미한 경쟁을 거부하고 좀 더 여가 시간이 많고 여유로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리처드 프리먼 교수는 조금 다른 통찰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행성이 지구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80에서 90년밖에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느긋하게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죽음에 대항하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숙명인데
경쟁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수단이죠. 인간에게는 직업윤리가 주입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빈둥 허송세월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만족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는 이런 기쁨도 우리 본능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이 이런 에덴 동산에 사는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라고 직업 윤리가 주입된 게 아니라 인간의 종의 생존을 위해서 주입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정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책이란 건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본 사람과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회의 지도층이라든가 또는 교수, 의사, 변호사 등 이런 전문직 분들에게 둘러싸여서 매일 저녁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 아이는 어느 시골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하는 게 아버지와 이 동네 어른들이 막걸리 마실 때 그 막걸리를 받아다 주는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두 아이는 각자 어떻게 자라날까요? 사실 두 아이는 같은 동네 친구입니다. 한 아이는 매일 저녁 그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시 공간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아이고, 한 아이는 매일 저녁에 술 심부름을 하며 막걸리를 받아오는 아이죠. 책을 읽는다는 건 이런 차이 아닐까요?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인생까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다시 케인즈, 다음 세대가 누릴 경제적 가능성, 포레스트 북스의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